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1학년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것이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유가족들의 오열, 실신 소식 또한 들려왔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신뢰해야 할 교사로부터 당한 범죄라는 게 너무나 큰 문제인데요. 이번 사건 이후에 자녀 보호 앱 설치가 70배 늘었다고 하죠.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우선 사건의 진실 규명부터 제대로 돼야겠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 등 범죄 분석을 위해서 5명의 프로파일러를 수사에 투입했는데요. 아직 피의자에 대한 대면 수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해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기 때문인데요. 하루빨리 대면 조사 등 심층 수사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피의자인 교사의 정신병력과 사후 대책이 철저했는지 시스템도 살펴봐야겠고요. 다만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력 자체와 또 관련 환우들에 대한 차별이나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식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교사 전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학부모나 교사들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식은 더더욱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죄 없는 어린아이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에 남겨진 것들을 충실히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민원 해결사, YMCA 토론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14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여수시 하백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 서경호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수중 수색 작업이 처음으로 진행됐죠, 오늘? 네, 여수해양경찰서가 오늘 사고 해역 수중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해경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오늘 사고 해역에 수중 수색을 위한 잠수사용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수중 수색대원 2명이 바다에 들어가 수심 30m까지 수색을 진행하는 등 여러 차례 수색에 나섰지만 수중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아직 실종자나 그물 또는 부유물 등을 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예. 실종자 가족들 어제 이 시간에 이 라디오 전망대와 인터뷰를 통해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위해서는 심해 잠수사 투입이 필요한데 이 선사 측이 비용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입장이 방송된 바 있습니다. 예. 실종자 가족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면담이 어제 추진되면서 이 심해 잠수사 투입이 결정됐습니다. 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여수 국동항에 마련된 서경호 사고 피해자 가족 대기실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을 했는데요. 심해 민간 잠수사 투입 등을 위해 전남도가 우선적으로 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전남도는 심해 민간 잠수사 투입은 지자체 차원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전남도가 심해 민간 잠수사 투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추후 정부나 부산시 시들과 이 소요 재원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수중 수색 작업이 5분의 실종자가 얼른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결과로 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민간 잠수사 투입 이외에 또 수색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종자 가족 지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심해 잠수사 투입을 결정한 전남도는 현재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해 도와 시군 어업 지도선 세척과 인근에 조업하는 출하 어선들과 함께 이 수색 작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피해 가족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공무원들이 1대1 전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가족 심리 회복 상담 부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전남도는 이번 같은 어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연근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 담당관을 지정해 어선의 안전한 점검과 또 어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실종된 선원들이 모두 가족들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수 소식입니다. 네, 시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지내는 관사가 있는데 이 운영비 부담을 두고 말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정부가 예산 낭비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지자체장이나 부단체장 또 공무원들의 관사 운영비를 실제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개선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수시가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가 이 관사 폐지를 권고하면서 최근 들어 전국 각 지자체들의 관사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관사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전기나 수도요금 등 이 소모성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라는 권고와 함께 훈련 지침까지 마련했는데 여수시가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광역과 기초단체장의 관사를 폐지하고 부단체장의 경우에는 관사 운영비를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보냈고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2023년 훈령을 통해 공무원이나 정부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전기세,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과 전등 등 소모성의 비용은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수시의 경우 시 자체 조례를 통해 이 부단체장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관사 운영비를 예산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수시는 현재 부시장 관사로 이 소동의 한 아파트 한 세대를 매입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남면과 삼산면 등 섬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관사를 두고 있는데 여수시는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전기와 수도요금 등 모든 생활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정부는 국민 정서를 이유로 관사를 폐지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 시는 계속 관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공과금을 여수시가 지금 대신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여수시는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통해 이 시장 관사 1급, 부시장 관사 2급, 시설관리사나 직원이 사용하는 그 밖의 관사는 3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또 관사 운영비의 부담 규정에 따라 항목을 정해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관사 운영 비용은 건물의 신축과 개축 및 증축비, 또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냉방기, 냉난방 조절기 등은 물론이고 건물 유지 수선비와 화재보험료, 보일러 운영비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1, 2급 관사에 한정해 응접 세트나 커튼, 각종 비품의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물론이고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여수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부시장 관사 운영비로 매월 20에서 22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고 이 밖에도 남면과 삼산면의 관사 운영비도 주민자치센터 자체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시 말고도 아직 상당수의 지자체가 여수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관사를 운영하거나 관사 운영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전남 지역 지자체 중 무안군과 완도군의 경우에는 이 부단체장 관사 운영비는 부단체장이 직접 부담하고 있고 또 섬 지역의 8곳의 관사를 둔 완도군의 경우도 관사 운영비도 직원들이 각자 부담하고 있고 대신 임차료를 50%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소식 듣겠습니다. 광양시가 전남 최초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여는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시행을 했었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반려인들로부터 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최근 광양 지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시설 개선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의 경우 지난 2019년에 중마동에 약 80평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했는데 네. 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놀이터의 경우 이 잔디밭과 배변 봉투함, 야외용 테이블, 또 벤치 등이 마련되면서 당시 지역의 많은 반려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개장 6년이 지나면서 이 규모나 시설 등이 늘어나는 반려인구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양시의 경우 동지역과 읍을 합한 6곳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022년에 6,700마리였다가 2023년에 7,600마리, 지난해인 2024년에는 8,400마리로 가파르게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광양시가 마련한 이 반려동물 시설에 대한 추가 시설 개선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광양 지역 반려인들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문제는 이 반려동물 놀이터가 협소해 중소형견과 대형견을 구분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 목줄을 풀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의 구조상 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광양 지역 주민들은 최근 순천시와 여수시의 경우 관내에 반려동물을 위한 여러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광양시의 경우는 기존의 시설마저 낙후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광양시는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좁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우선 반려견 크기에 따라 구역을 나누는 것과 이중으로 입장문을 만드는 등 일부 시설 개선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광양시는 당장 반려견 놀이터의 면적을 확장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제 취재기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던 겨울철 밥상에서 날아버린 새조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여수의 정말 유명한 제철 음식 중에 하나고 이맘때 꼭 먹어야 하는 좀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지난 여름 고수온의 영향으로 이번 겨울에는 새조개가 정말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네. 얼마 전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에서요. 여수 새조개를 먹거나 소개하는 방송이 나오면서 새조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새조개들이 집단 폐사하면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요. 원래 새조개는 겨울철마다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별미는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바다의 귀족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비싸서? 그렇죠. 양식이 되지 않는 탓에 몸값이 너무 비싸서 일반 어패류와는 다르게 시가라고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메뉴판에 그렇죠. 얼마라고 안 써 있고 그렇죠. 시가라고 써 있죠. 예. 네. 가뜩이나 비싼 몸값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서 올해는 천정부지로 올랐는데요. 예. 현재 새조개 특품의 경우 키로당 2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kg에 2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오른 탓에 여수 특산물인 새조개가 수산시장에서 껍데기조차 보기 힘들어졌다고요. 네, 여수 신월동이나 중앙동 바닷가 인근에요. 이 어패류를 다듬는 작은 작업장이 있어요. 예. 매년 이 시기에 되면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소일거리로 새조개 손질을 분주하게 하고 있는 모습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작업을 보는 게 정말 힘들어졌어요. 뭐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오늘 여수 수산시장 교동시장을 다녀왔는데 그 많은 가게 중에 딱 한 곳, 거기에 딱 한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많은 새조개를 원래 판매를 했던 가게들 가운데 딱 한 집에서 그것도 딱 한 봉지. 한 봉지 1kg? 아니요. 그마저도요. 파지라고 해서 채취할 때 손질할 때 찢어져서 상품 좀 떨어진 파지라고 있잖아요. 이 파지 500g이었어요. 절반. 네. 야, 예. 평소 같으면요. 이 시기에 상인들마다 새조개 다듬리를 주된 업무일 텐데 지금은 새조개 다듬는 모습은커녕 손질돼 있는 새조개도 껍데기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상인들은요. 새조개가 가격이 금값이고 물량도 없어서 판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수 수산시장의 상인 얘기 들어보시죠. 비싸고 뿐더도 안 나와. 마차도 없어. 안 나와. 원래 다 죽어버렸다니까. 없어. 휘까망도 다 죽어버려 안 나오잖아. 지금 팔 때지. 설안에다. 지금 키로에 20만 원이라도 없어 못 팔아. 말이 쉽지 20만 원이 돈 적은 게 아니라 1kg에 한 마리에 몇천 원이요. 아니야 너무 비싼 게 안 팔리면 죽어버리고 게 그런 게 없어요. 그 500g짜리 그 7만 원. 바지라는 게 온편은 18만 원 17만 원 거예요. 지금 쌀 때잖아요. 서울새고는 좀 싸.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20만 원 넘었어요. 사러 온 사람 있어요. 선물을 사람이나 부잣집 사람들도 안 먹을 사람 안 먹어요. 너무 비싸다고. 그게 돈은 안 남고 자료만 그 맞추려면 엄청 힘들어. 돈도 안 남고. 저 1kg 팔아봤자 10,000원 남는데 저 안 팔리면 거두고 냉동 넣어야지. 그렇게 못 갖다 놔. 그거 이렇게 장사가 안 되잖아요.
1kg를 가지고 와도 남는 게 이제 뭐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도 안 팔리면 그냥 생돈 날아가는 거니까 못 가지고 온다, 못 판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걸 판매를 못하면요. 예. 냉동을 하거나 상인분들이 드시게 되는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요. 네. 사오는 것도 만만치가 않으시겠어요, 상인분들께서. 네, 맞습니다. 자, 그래도 지난해 제가 기억으로는 새조개가 좀 풍작이고 많이 나고 좀 알도 실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올해는 뭐 1년 사이에 정반대 상황이 됐어요. 네, 지난해도 작황이 그 전년에 비해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품이 좋고 풍작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요, 여수에서 수확량이 0톤을 기록할 만큼 수량도 적고 상품성도 천천히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1,000kg도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딱 1년 전인 지난해 2월 13일 날 그 가격을 제가 알아봤어요. 예, 예. 특품 기준으로 500g이 52,000원, 파지가 39,000원이었습니다. 특품 500g이 파지 기준 39,000원이었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7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배 네, 맞습니다.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네. 매년 새조개가 정말 비싼 별미라고 하지만 올해는 진짜로 한우보다도 더 비싼 몸이 됐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듣고 왔지만 돈이 많은 분들도 비싸서 안 먹는다. 네. 일반 시민들, 서민들은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먹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그냥 먹는 거 포기했어요. 저도요. 매년 새조개가 비싸다고 얘기했는데요. 올해는 정말 최고액을 찍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시장에서 새조개에 관심을 보이는 시민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사러 오신 분들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시장을 찾는 시민들은요. 대부분이 올해는 새조개를 아예 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또 새조개가 눈에 보여야 관심이 들 수 있는데 아예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살까 말까 고민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저도 예전에는 보니까 새조개들이 많이 나오고 요즘 많이 나오는데 제철이래 이런 말을 들어야지만 사 먹어볼까 하지. 그렇죠. 지금 나오지도 않고 구하기 힘들고 겨우 구한다고 하는데 네. 어렵게 구한 그게 맛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또 예전에는요. 다른 지역에 손님이 오면 지역 별미라고 해서 대접하는 의미로 여름에는 붕장어, 겨울에는 새조개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고민조차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을 찾는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아니 너무 비싸다. 새조개가 안 나온다 하던데. 아이고. 아예 신경이 안 쓰지. 좀 그래도 항상 많이 나온다 해도 비싸니까. 그래도 이제 그래도 좀 많이 나올 때는 먹었죠. 그래도 올해는 아예 어디 몰라. 신경도 안 써야 돼요. 어디가 나와 있는가 안 나왔는가. 없대. 올해는 새조개가 다 태버렸대요. 이제 너무 비싸니까. 안 보이대 요새. 없어. 옛날에는 많았지. 그 묘도 앞바다에. 없어. 아예 없어. 고기 구경도 난 요새 못 해봤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이제 거기서 한번 와봤더니 뭐가. 근데 지금은 이제 요새 게장. 저 비싼 데니까 못 먹지. 저거 서민들은 오히려 더 못 사 먹지. 부자들만 먹을 수 있을란가 몰라도. 부자들도 요새는 어려워 다. 네, 시장에 나와 계신 시민들 인터뷰 들어보고 왔는데 일단 가장 좀 비상이 걸린 곳은 새조개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요식업하는 식당들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식당 주인들은요. 새조개를 구하는 데 혈안입니다. 대부분 오전 장사를 할 수 없고 새조개 물량이 확인되는 오후에 장사를 시작하는데요. 예. 이 새조개가 들어와도 정말 소량밖에 오지 않으니까 이 가격도 비싸서 손님들도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화로 손님들이 가격 문의를 들어오지만 워낙 비싼 탓에 오는 손님은 극히 드물다고 얘기합니다. 이 새조개의 제철을 맞아 가장 분비할 시기에 식당들은 문을 닫거나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 얘기 들어보시죠. 작년에는 이렇게 오전서부터 이렇게 막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은 오후에 조금씩 갖다 주는 것 같고 저희가 장사를 하니까 올해가 최고가예요. 저도 새조개 장사를 해도 이렇게까지 비싸본 적은 처음이지. 이제 전화로 먼저 문의를 해요. 가격을. 만약에 전화가 5통이 왔다 그러면은 한 3통은 가격만 알아보고 끊고 그중에 1통이나 2통은 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전에처럼 이렇게 권유를 하진 않죠. 그리고 이제 손님들도 요새는 대중소가 나가면 몇 g이 오느냐 그런 걸 다 여쭤보고 드시려고 하니까
정말 쉽지 않으시겠어요. 네. 이제는 껍데기조차 보기 힘들 정도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새조개가 날이 더해질수록 그 모습을 더 보여줄지는 의문인데요.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해 여수 앞바다에서 나는 홍합, 꼬막, 새조개까지 바닷속 대부분의 어패류들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이런 작황 부진은 지역 수산업까지 흔들고 있는데요. 이 새조개의 낮은 생산량, 비싼 가격으로 어민이고 상인이고 또 서민들까지 모두 한숨입니다. 예, 오늘 민원 해결사에서는 밥상에서 이제 보기 힘들어진 정말 날아가 버린 새조개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두 분? 김대희 총장님. 네, 저희 여수 YMCA는 어제 저녁에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 대부분 NGO 단체들은 2월 달에 정기총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년도 결산 그리고 올해 연도 주로 사업 계획들을 총회원들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1년 농사를 다 지은 기분입니다. 그만큼 고생하셨습니다. 정기총회가 민감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요즘 비영리 단체들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서 대부분 우리가 부채를 안고 사업을 하는 상황인데 잘 나가는 여수 YMCA 그런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정기총회 마치면서 아마 회원들하고 또 2차 뒤풀이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확실히 회원들이 살아야지만이 NGO 단체들은 활성화가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이 살아야 산다. 네. 그러면서 어떻든 회원들과 함께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잘할지 그것이 중요한 2월 달에 하두라고 좀 봅니다. 예, 김석 총장님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도 총회 준비하고 있고 2월 24일 날 순천 YMCA 총회입니다. 순천 YMCA 회원 여러분 저녁 7시에 순천 YMCA 총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자한 표정으로 그런 말씀. 회원분들에게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제로 해서 일단 변론 관련된 것들 거의 최종 마무리가 된 것 같잖아요. 예, 8차까지. 윤석열 예.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보면은 이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시민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2월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순천 같은 경우는 시민 대행진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네. 조례동으로 해서 좋은프라자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너무 앉아서만 집회하지 말고 좀 같이 좀 걸으면서 좀 하자고 해서 시민 대행진을 하니까 이제 이걸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그 추운 아침 저녁으로는 계속 지금 거리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하여튼 내일 꼭 많이 와주십시오.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 국민은행 사거리에 오셔서 함께 이 내란을 종식하고 불안정한 대한민국을 안정하는 데 있어서 광장에 적어도 2월 15일, 3월 1일에는 국민들의 좀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 좀 함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행진 내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4시.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주제 토크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초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로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여당에서는 즉각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정적 제거 수단이며 여당을 숙청할 수 있는 도구라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는데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국민소환제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악용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 대표가 띄운 이 국민소환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예,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소환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고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는 국민소환제인데 실제로 지방자치법에는 광역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총 유권자 수의 10분의 1 그리고 시장 군수는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5로 규정되어 있고 시도나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서
해당 지자체 선관위 그러니까 시군 선관위에 제출을 하면 일단은 선관위가 투표를 하도록 예. 그 기준을 정해놨으니까요. 되면은 이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해서 과반 이상을 얻으면 그 직을 해임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인데 파면시킬 수 있는. 실제로 이게 예. 이제 실효되는 경우는 적어요. 제도상으로 남아 있고 왜냐하면 이 과정도 하나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찬반의 입장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강원도 양양 군수 같은 경우는 현재 사법 처리 과정이거든요. 수사하고 재판 과정이지만 이게 부정청탁하고 금품 뇌물수수, 성추행 혐의로 여러 가지 죄질이 좀 복잡하게 있어서 주민들이 양양 군민들이 군 선관위에 주민 소환 청원을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월 26일 날 주민 투표로 찬반을 가려서 그 책임을 묻게 되는데 예. 실제로 직접 민주주의 주민들이 선출직 공무원 경우는 보통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 재판 과정은 산심제를 두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려면 한 3년 4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재판에 의해서 그 직을 해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 대체적으로 벌어져요. 그러면 직접 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유권자니까요. 주인이 그 책임을 물어서 그 직을 해임하도록 하는 제도,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 근원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찬성 입장입니다. 김석 총장님은 어떠세요? 네, 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인데 일단 이게 그 소비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정치 유권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리콜제예요. 리콜제. 저는 리콜제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네요. 국민 소환제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샀어요. 근데 차를 만든 제조사에서 잘못했어요. 소비자 잘못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불량이면 리콜 해주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만 소비자라 하고 하면 있지는 국민 입장에서는 예, 이걸 우리나라에서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하고 있고 독일도 하고 있고 캐나다도 하고 있고 영국도 하고 있고 대만도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선진형 같은 경우는 이 리콜제를 기본적으로 두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탄핵 소추에서 국회에서 의결돼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에 대한 재판을 지금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도대체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가령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는 공론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만 부패한다거나 직무에 태만인다거나 본인 스스로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비리와 이런 것을 어떤 뭐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거나 예. 아니면 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엄격함과 견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재신임 받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러나 재신임 받는 과정에서 모든 수많은 의혹들을 떠안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또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곁눈질로 계속 그냥 허용해 준 것처럼 보여줘 왔지만 실제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 본다고 하면 지방의원도 도지사도 시장도 군수도 다 주민소환제가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국민들이 선출한 위임 권력 중에 하나인 국회의원만 국민소환제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소환제는 도입하는 걸로 하고 예. 다만 여건과 조건은 좀 공론 과정이 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미 12.3 내란 사태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5건의 관련 법률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선출한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확장하자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 말고도 현실적으로 대통령도 탄핵 제도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5년에 한 번씩 대선 과정 속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은 탄핵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도 책임을 묻는데 아까 김석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원들도 다 책임을 묻는데 유독 빠져있는 것이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 중심이지만 지난 8년 전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공약에 넣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국민헌법 개정 과정들이 7년 전에 있었는데 헌법 개정 안에도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영역을 아마 안으로 좀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중요한 안으로 여러 정당들이 제시를 할 거라 보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2019년도에도
청와대에 국민청원으로 게시판을 올렸었는데 국민소환제 도입하자는 내용이 올랐는데 20만 명 이상이 순식간에 동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의견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뭐 당시 2007년도 이 논의가 2004년도에 이 논의가 한번 대개 국민들 속에서 일었을 때 85%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 입장을 보였던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특히 이제 탄핵 정국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책임 또 자기 발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불법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뭐 지난한 재판을 바라보기보다는 신속하게 유권자들이 그 책임을 묻자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비례대표는 빠져 있어요. 직접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국회의원만 되어 있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은 이번 발의되어 있는 법률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내란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계엄법, 국회법, 뭐 사면법, 국가배상법, 뭐 연금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비슷한 그 법안을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되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검법, 그다음 최근에 이제 명태균 특검법까지 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과 관련해서 보니까 헌법 과정에서도 그렇고 법률 과정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내란 후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이랄지 공무원들의 연급에 대한 수급권이 지금도 연급을 받고 있는 문제랄지 월급을 급여를 받고 있는 문제랄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손봐야 될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을 이번에 내란을 통해서 좀 드러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중에 하나는 그 어쨌든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었는데 검찰이랄지 국수본에게 맡겨놓으니 사실상 우두머리 몇 사람들만 수사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게 검토가 지금 되어 있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재명 그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가 그 국회 대표 연설을 통해서 국민소환제를 드러낸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개혁 입법과 어떤 국가의 부족한 제도 안에서의 과정에서의 민주당이 그 특별한 입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놓는 국민소환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이것을 여당에서 정쟁의 도구로 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 내에서도 그렇고 국회 밖에서도 그렇고 공론화 과정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두 분 다 기본적으로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도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찬성하는 쪽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 또 탄핵 등 기존 제도가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 4년 선거 기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좀 이 4년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안일한 태도가 좀 많아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결국 선거 아니면 나는 뭐 계속 국회의원직 유지한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형사적인 범죄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수사 과정은 거의 뭐 신경 안 쓰고 있는 측면이 좀 강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일한 임기 보장이 된다는 이 안일한 뭐 생각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뭐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이제 지자체장이라든가 그리고 지방 의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아마 똑같이 선출을 했는데 아까 김석 총장님 말씀처럼 리콜 제도 하자가 있거나 불량품이면 물려들여서 수리를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제품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나머지 유권자들에 의해서 선출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 내용들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으로 좀 풀어나가는 형태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근데 요건들이 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 총장님께서는 일단 이 찬성 입장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책임 정치 실현이겠죠.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탄핵 제도가 있긴 하지만 선출직 관련하는 것은 그 4년에 한 번씩 그 선거를 통해서 확보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위임 권력에 대한 탄핵 제도가 좀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있는 건데 이게 부정적인 요소로만 놓고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놓고 본다면 책임 정치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에서 만들 수 있는 입법 과정에서의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부패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심지어 그 국회 안에서는 그 면책 특권이 있어가지고 처벌도 못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게 아니라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 큰 범주 내에서 굉장히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해지는 거죠. 근데 이 제도가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리콜제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소비자 중에 블랙 컨슈머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제도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저 사람이 블랙 컨슈머인지 아닌지. 그런 역할들을 국민들에게 맡겨놔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에게 권력이 있으면 절대 국민 소환을 만들지 않겠지만 국민에게 권력이 있까 국민이 주인이다 헌법에 따라서 그러면 국민들이 리콜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상식적인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세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악용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정적 제거를 할 수단으로 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김석 총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멀리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국내의 사례도 그렇고 국민 소환제 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견제와 그야말로 책임성 정치를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의 조건은 주민 소환제도 그렇고 요건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발의된다 하더라도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 우리가 아놀드 슈왈츠 제네가 한때 주지사 했던 그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의 어떤 리콜 제도에 의해서 아놀드 슈왈츠 제네트가 됐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수없이 지금 많은 주민 소환제가 진행되어 있는 과정이 있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소환제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유권자의 요구와 요청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유권자가 명확하게 상식적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론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적을 제거하는 대상으로 국민소환을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이 국민소환제가 국민이 요청하는 방식대로 진행되려고 한다면 요건을 좀 약화시킨다거나 투표의 요건을 지금 현재 33.3%에서 25% 낮춘다거나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말 그대로 정적을 제거해야 된다랄지 아니면 너무 그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정당 내에서도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예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당원 소환제 개념이었거든요. 당 대표를 당 대표도 당원들이 소환해서 예. 그 직을 해임시키는 행태도 있는데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제로 선출은 했는데 해임 권한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이건 문제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선출직은 다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없는 거예요. 선출은 했는데 해임 권한이 없는 이 무주공산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직접 통제의 방식이 국민소환제 말고는 뚜렷한 방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민소환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성공한 사례 전혀 없다.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요건에 따져서 놓고 보면 경기도 하남시 같은 경우는 광양 화장장 주치와 관련해서 뭐 시장과 시의원들을 주민 소환한 경우도 있고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한 거, 강원도 삼척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거, 경남 창원시 같은 경우도 뭐 마산 해양 신도시 건설에 관련된 주민들 반발에 대한 내용들로 그다음에 고양 같은 경우는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불만들 형태로 이렇게 진행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명확한 사례에서 주민들이 소환을 요청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사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너무 멀리 나가는 주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의 이 국민 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명확히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악용하지 않을까 이런 비판들이 이제 여당 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반의 여론은 있지만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실효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소환제가 사실은 지방자치가 뭐 시작되면서 바로 주민소환제가 바로 만들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몇 차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 과정에서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던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민소환제를 통해서 실제로 그 직이 면직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주민들에게 반발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서 주민소환제를 통해서 물론 그 주민소환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심판받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 정치를 요구하는 방식에서의 제도적으로는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에 앞서서 좀 더 필요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좀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좀 공직선거법도 좀 개정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소환제를 두자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주민들 뜻대로 어떻게든지 간에 뭐 리콜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좀 더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우리 공동체를 만들자는 게 주장이라고 놓고 본다면 주민소환제 플러스 공직선거법도 개정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선거에도 나설 수 있고 그 주장들 요청하고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선거 기간 일주일 전에는 거의 깜깜이 선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의 심판과 내용들을 공개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체의 방식과는 또 다른 대안의 방식으로 주민 소환제 제도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강하게 유출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주민 소환제뿐만 아니라 관련된 공직선거법도 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민 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입 이래 직위 상실한 것이 뭐 2명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양양군수의 투표도 앞서 지금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많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주민 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 소환제도 일정하게 그 유권자의 뭐 10%, 15%, 20%라는 그 요건을 채워야 되는 건데요. 보통 하나의 뭐 범죄적 행위나 뭐 부정부패 사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문제시된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 같은 경우는 2-3개의 범죄 행위가 중첩되어서 도저히 이건 묵고할 수 없다라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만 가능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투표에 들어가더라도 어떻든 이게 지역구 의원들이잖아요. 지역구 지방의원들이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 유권자도 있는 거거든요. 찬성 유권자도. 그러면서 전체적인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과정들, 공론화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 숙성되는 과정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기는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는 보통 이렇게 주민소환제나 국민소환제 하지는 않아요. 2-3개가 중첩되었을 경우 도저히 이거 참을 수 없다는 경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그렇게 좀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더라도 이것이 지금의 주민소환제처럼 아주 가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끔 일어나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나우사님 너무 자주 일어나면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지금 이 시국이 그런데 일단 투표는 가끔 일어나야 될 것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맞아요. 그 걱정들이 많죠. 근데 주민소환만 놓고 보더라도 요건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시의원만 기초의원만 해당 유권자의 20%고 나머지는 다 1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명도 해야 되고 서명 기준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하다는 판단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구해야죠. 서명 심사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다음 거기까지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우리는 33.3%가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보궐선거 투표율이 33.3%가 넘지 어려운데 상당히 높은 장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주민소환제의 실현 가능성이 있으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율이 10% 정도만 돼도 아니 주민들이 투표만 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계속 주민소환제가 일어나겠지만 일정 정도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30% 선에서 결정하던데 그런 정도와 관련해서는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또 국회에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민소환제가 있다. 그러니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당신 처벌돼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다 돈 선거, 군권 선거 막 이런저런 선거들이 되겠지만 법이라고 하는 그런 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벽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것에는 동의.
하나 이게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오고 있는 의견들 여러 의견들 중에 이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그 인지도와 또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인지도는 이게 국민들 차원에서 너무 다르다 보니까 같은 요건을 적용했을 때는 좀 반발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주 구체적인 그렇죠. 형사법적 범죄에 형사법적 범죄가 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왜냐하면 형사법적 범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아까 잠시 서두에 김대희 총장도 얘기했지만 이게 1심, 2심, 3심 거쳐가다 보면 그직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서 본인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든다거나 잘못된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은 뭐 국민소환이니까 그런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김대희 총장님 어떤 보완할 만한 제도 혹은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나라에? 저는 이제 논란이 된다면 어차피 이제 헌법 개정 과정, 이제 입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헌을 해야 되는 사항, 혹은 또 입법 과정으로 풀어야 될 사항,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물론 이 제도는 최소한 개헌과 입법 과정들을 논의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번 탄핵 정국 속에서 수도권처럼 진짜 2, 3% 내에서 당락이 결정되었던 곳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극우적 입장이나 지나치게 비상계엄을 국민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유권자 입장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옹호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손으로 저런 국회의원을 뽑았을까? 당장 소환하자는 입장이 있는 거고 대신 전남과 뭐 영남과 호남처럼 좀 안전하게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된 쪽은 아마 이 주민 소환제를 국민 소환제를 앞으로 안전하게 국회의원 당선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래 갔는데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4년 말고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좀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그 국회의원의 문제 행위에 대해서 경고적 의미도 있는 거고요. 정치 문화도 좀 바뀌겠네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론화 과정이 본인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저는 가급적이면 입법 과정의 양당이 다수 당들이 서로 좀 합의하는 과정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그리고 너무 정적 제거 이건 지역 유권자만이 투표할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지고 강원도 도민들이 뭐라 할 수 없거든요. 서울 시민들이 뭐라 할 수 없듯이 지역 유권자의 그죠 공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정적 제거에 뭐 신경을 안 쓰면 좋겠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건을 바꿔서 전 국민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제도적 개선도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미안합니다 특정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 놓고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저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된다고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놓고 보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 경우는 그런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국민 소환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가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